제 인생은 1막과 2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었죠. 그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놈이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놈입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귀인을 만나야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반대였어요. 증오하는 놈을 만나게 되니 이 악물고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그놈의 이름을 혁재라고 하겠습니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놈을 처음 만났는데요. 입학할 때부터 아주 유명한 놈이었어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데다가 선생님들에게 이쁨을 많이 받는 친구고 집까지 잘 사는 소위 말해 엄친아 같은 놈이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와 담 쌓고 살았던 저와는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라 같은 반일지라도 엮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반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공기처럼 지내는 존재감 없는 학생이었거든요. 같은 반이 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놈의 타겟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반끼리 경쟁 구도가 이뤄지곤 했어요. 이번 중간고사에는 어떤 반이 가장 성적이 높았다, 어떤 반이 가장 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들끼리 묘한 경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지금이야 반에서 몇 등 했고 몇 점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생활처럼 여겨졌지만 저희 때는 거의 공식적으로 등수를 알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레 전교 꼴등이 저라는 걸 순식간에 들키고 말았죠.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 함께 있는 반, 그놈이 애써 올려준 평균 점수를 제가 확 깎아먹는 구조였어요. 그렇게 공개가 되고 나니 은근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전교 1등이었던 혁재는 그런 제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일부러 답만 피해서 체크하냐? 한 번으로만 찍어도 네 점수보단 잘 나오겠다. 너 일부러 답만 피해서 체크하냐? 한 번으로만 찍어도 네 점수보단 잘 나오겠다. 그놈의 비아냥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냐는 둥, 성적표 보면 위기감 안 드냐는 둥, 생각 없이 툭툭 내던지는 그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받기 시작했죠. 거기에 발끈해서 화를 내자니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공부를 못하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워낙 반에서 재수없는 놈으로 통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넘겼던 게 실수였어요. 제가 워낙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하다 보니 담임 선생님이 전교 1등인 그놈에게 저를 좀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공교롭게 옆자리까지 되면서 붙어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웃긴 게 담임 선생님 앞에서는 저에게 정성껏 알려주는 척 하더니 선생님만 사라지면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야, 이런 것도 모르냐? 완전 기초인데?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넌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어? 공부 좀 한다고 사람 무시하냐? 아니 정도껏 해야지. 너는 이 문제를 이해 못하듯이 나도 네가 왜 이걸 못 푸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이걸 왜 모르지? 됐어. 알려주기 싫으면 말어. 너 과외 같은 거 안 받냐? 학원도 안 다녀? 부모님이 교육에 관심이 없으셔? 그래도 웬만한 부모님들은 자식 공부시키는 거 아끼지 않고 지원해주지 않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야, 그만해라. 앞으로 너한테 물어볼 일 없으니까 그만하라고. 제가 정색하자 잠시 조용한 듯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결국 저는 그놈이 내뱉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서 당장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너 뭐라고 했냐? 방금 뭐라고 했냐고? 내가 뭘 어쨌는데? 집이 가난하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게 사람 앞에서 할 소리냐?
어이없네. 공부 못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화풀이야? 마지막 경고다.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다. 저를 조롱하는 말들은 개가 짖나 보다 하며 넘기면 그만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그놈은 마치 저에게 반항이라도 하듯 오히려 더 건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학교가 급식실을 한참 짓고 있던 중이라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야 했거든요. 그놈은 웃긴 게 항상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먼저 먹고 점심시간에는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한번 째려보더니 담임 선생님에게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는 도시락 냄새가 너무 역해서 방해돼요. 공부 못하겠어요. 그놈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서 제가 도시락 먹는 거에도 시비를 걸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유독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중간에서 난처하셨는지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난감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단 참기로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놈이 선을 마음대로 넘더라고요. 결국 그놈이 비아냥거리는 걸 참을 수 없어서 대판 싸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며 자기가 피해자인 것 마냥 연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선생님들은 전부 공부 잘하는 그놈 편을 들었고 저는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쓰고 억울함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그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봤냐? 바로 이게 사회의 시선이다. 라며 중얼거리며 저를 놀리는 듯한 그 표정. 거만한 그 태도를 짓밟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너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다짐을 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죠.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어요. 악으로 깡으로 부딪히며 흙수저의 반란을 보여주기로 한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니까 길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그 친구들이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면서 점차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교육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인터넷 강의와 선생님이 주시는 문제집을 여러 번 독파하며 코피가 날 때까지 공부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일 놀라시더라고요. 늘 전교 꼴등을 독차지하며 공부에 관심도 없었던 아들이 갑자기 새벽까지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니 놀라실 만도 했죠. 나중엔 저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전포고했어요. 나는 지금부터 공부 열심히 할 테니 적어도 대학 갈 때까지는 문제집, 인터넷 강의 등등 지원을 해주시라고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아주 반가워하시며 아들이 공부한다는데 집을 팔아서라도 지원해줘야지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부모님은 아들인 제 미래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짓말 안 보태고 하루도 공부를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선생님들 사이에서 연구대상감이야. 꼴찌로 들어온 애가 상위권에서 놀고 있는 게 말이 되냐면서.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게 된 계기라도 있어? 분명 처음엔 저를 비아냥댔던 그놈에게 복수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철이 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네요. 어쨌든 무사히 수능까지 보게 됐고 저는 목표로 점 찍어뒀던 대학에 가까스로 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안의 자랑이 됐고 기적이 됐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도 나름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남들 놀 때 정신 차리고 공부했네요. 졸업 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에 입사한 후 일을 배우고 익힌 후 과감하게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는 다들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회사를 관둔 걸 죽도록 후회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잘 풀릴 거라는 착각을 하며 호기롭게 사표를 냈는데 현실은 지옥이었던 것이죠. 그래도 힘들 때마다 속으로 외쳤어요. 내가 누구냐? 전교 꼴등에서 명문대에 입학한 전적이 있는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닌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운 좋게도 흐름이 잘 맞아 그동안 적자였던 것들을 한순간에 메꾸며 흑자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어요. 그제야 시간적 여유가 생겨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고 둘도 없는 소중한 아이를 얻게 되면서 인생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게 됐어요. 어느새 자연스레 중학생 때 저를 놀렸던 그놈을 잊고 살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 증오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쁜 기억도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그놈 덕분에 이 악물고 공부를 했던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인데 그만 미워해야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동창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한다는 겁니다. 야, 잘 지내냐? 당연히 동창회 안 나올 거 알고 있긴 한데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어. 우리끼리 몇 번 만났는데 다들 네 소식 궁금해하더라고. 이번엔 부부 동반으로 만나기로 했거든. 이참에 한번 와. 그 경철이 기억나지? 걔 이번에 결혼한다고 청첩장 돌리는 겸 만나자고 하더라. 그래도 네가 경철이랑 꽤 친했잖냐. 시간 나면 한번 와. 부부끼리 한번 만나자고. 생각해보니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연락 한 번 한 적이 없더라고요. 공부하느라 바빴고 사는 게 바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았거든요. 갑자기 가자니 좀 어색하기도 해서 망설이고 있는데 제 와이프가 선뜻 같이 가겠다고 나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이나 좀 보고 연락이나 하고 지내야겠다 싶어 20년 만에 부부 동반 동창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놈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날 그렇게 만날 줄은 더더욱 몰랐네요. 어색할 거라는 걱정과는 달리 다들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20년 만에 만났지만 다들 얼굴도 그대로고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다들 술도 한 잔씩 걸쳤고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에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리가 무르익어 가는데 뒤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얼굴을 딱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토록 저를 무시하고 놀려댔던 놈이었어요. 김혁재. 그제야 그 이름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얼굴도 그대로, 목소리도 그대로, 키만 컸더라고요. 그놈도 와이프를 데리고 나타났고 특유의 능글맞은 웃음을 보이며 한 명씩 인사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저놈이 제발 나한테는 인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짜증나게도 그놈은 제 얼굴을 알아보더니 아니 이게 누구야? 하며 다가오더라고요. 그놈은 저를 노골적으로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묻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지냈냐?
네 안부 안다는 놈이 한 명도 없어서 내가 얼마나 궁금해했는데. 그럭저럭 지냈지 뭐. 그놈은 와이프에게 저를 소개하며 이놈이 우리 학교 전교 꼴등이었잖아. 공식 꼴등이었어. 하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른이고 성인이니 지혜롭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최대한 덤덤하게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면서 겸손해지고 점잖아지지 않나요? 그놈은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강도가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한테 꽂혔는지 저한테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야, 어디 사냐? 뭐 타고 왔냐? 그런 게 왜 궁금하냐?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주 많았다고. 야, 난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궁금하더라. 너는 예전부터 남의 일에 관심이 많더라. 너도 나에 대해서 궁금했으면서 뭘 그렇게 점점 빼냐? 나는 땡땡동에서 왔는데 넌 어디 사냐? 나도 땡땡동. 너도 땡땡동 살아? 하긴 뭐 거기 개발 안 된 빌라촌도 많으니까. 근데 엄연히 따지면 거기는 땡땡동은 아니지 않나? 그놈은 당연히 제가 허름한 곳에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와이프 앞에서 모양 구겨질까봐 애써 태연한 척 하긴 했는데 맘 같아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네요. 그놈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헛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야, 아무튼 너 중딩 때 대단했지. 수학 기본 공식도 못 외우는 놈은 처음이었다니까. 너 수업 때 영어 단어 잘못 읽어가지고 반 전체가 들썩인 거 기억나냐? 진짜 웃겼는데. 야, 그나저나 요즘 뭐하냐? 직장은 있냐? 사업하는데. 왜? 사업? 야, 요즘엔 개나 소나 다 사업하고 다니더라. 무슨 사업하는데? 뭐 요식업? 뭐 아이스크림 가게? 야, 요즘엔 무인 가게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 뭐 그냥 저냥 먹고 살만해. 야, 대단하네. 야, 진짜 인간 승리다. 어? 사실 너 중딩 때까지만 해도 노답이었잖아. 어느새 사람 굿이라고 장가까지 갔다니. 감개무량이다 진짜. 야, 기억하냐? 내가 너 공부 가르쳐 주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때려치웠잖아. 야,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야, 이놈이 진짜 나중에 뭐 먹고 살까 걱정 많이 했거든. 그러는 너는 뭐 먹고 사냐? 나야 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장인어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경영 수업 받는 중인데 뭐 처우도 괜찮아. 우리 와이프가 외동딸이라 회사는 내가 물려받기로 했어. 장인어른이 나를 워낙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거든. 아마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거다. 그쪽도 나 같은 사위 만난 게 복이지 뭐. 아무튼 나는 경영자의 위치로 자리 잡을 계획이라 벌써부터 거래처에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난리야. 발밑에 사람을 두니까 이 인생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 싶더라. 아무리 대학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 입사하면 뭐래? 그래봐야 월급쟁이의 노동자일 뿐이지. 우리 장인어른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냐? 매출이 어마어마해. 조만간 내가 물려받으면 규모를 좀 더 키워야지. 한 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뭐 인생 계획 같은 거 있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대비책은 마련해둬야 할 거 아니냐. 그놈의 와이프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놈은 아주 허세를 부리며 헛소리를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가 돌아오자 다시 애처가의 모습으로 변하며 어깨에 손을 두르며 다정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기가 막혔네요. 조심스레 옆을 보자 제 아내가 얼굴이 붉어진 채로 굳어있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안 좋아? 일찍 집에 갈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괜찮아.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화를 억지로 삼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면박을 받는데 그걸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아내의 표정이 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충 자리를 마무리하고 먼저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데 그놈이 또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어이 골통, 일할 데 없으면 연락해. 뭐? 보아하니 사정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네 자리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거든? 정 힘들면 연락해라. 구멍가게 같은 사업 한순간이면 무너지는 게 요즘 세상인데 인맥 관리라도 해둬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을 하며 명함을 하나 툭 건네더라고요.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그래도 대충 마무리하며 자리를 마무리 지어야겠다 싶어서 명함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명함을 다시 휙 뺐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명함은 두 손으로 받아야지. 비즈니스 에티켓 모르냐? 이놈 아직도 꼴통이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그놈은 뭐가 그렇게 웃긴지 혼자서 낄낄대며 웃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동창회에 오나봐라 곱씹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던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놈 뺨을 날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너무 놀라서 동창들 모두가 굳어버렸습니다. 남편 동창회에 따라온 아내가 그놈의 뺨을 때리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얼어버렸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난처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술을 많이 마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잔을 보니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더라고요. 그놈도 제 아내에게 뺨을 맞은 게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놈을 노려보던 제 아내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뭐 얼마나 잘났는데? 여전히 쓰레기네. 아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온 게 처음이라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놈은 억울하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이봐요. 초면에 뺨 때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친구 와이프라고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잖아요. 나 기억 안 나나 보네. 아내가 그 말을 한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예상치 못한 말이라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설마 둘이 아는 사이인가? 어떻게 아는 사이지? 둘이 접점이 없을 텐데? 오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놈도 만만찮게 놀랐는지 아내에게 묻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요? 하긴 마주친 게 한 번뿐이니 기억을 못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서수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제 처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놈은 처제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군데요?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줄까? 네가 25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만난 여자. 한참 가지고 놀다가 조건 맞는 다른 여자 만나니까 가차없이 버린 여자. 그게 내 동생이고 네 전 여친이잖아. 기억 안 나? 결혼까지 준비했으면서? 저기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웃기지 마. 비겁하게 피할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네 신상 공개 낱낱이 해주길 바래? 너에 대해서 아는 걸 전부 말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네 과거를 여기서 공개해볼까? 진정 좀 하시죠. 지금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네가 내 동생 버린 이후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풍비박산 났는지 알기나 해? 내 동생 우울증 약 먹으면서 겨우 버티며 살았어. 남자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내 동생 아직까지 제대로 된 인생 못 살고 방황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너는 부잣집에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지? 잘 됐네. 그럼 내 동생한테 뜯어간 돈 돌려주면 되겠네. 결혼 준비하자고 돈 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 동생이 그동안 모은 전 재산에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끌어다가 줬잖아. 그거 당장 내놔. 피해 보상하라고. 저기요, 잠시만요. 왜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언니라는 분이 나서는 겁니까? 그래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던 거 맞고 후회 없이